안녕하세요. SBS의 공연문화 전문 팟캐스트 커튼콜 진행하는 김수현입니다. 저희 SBS 팟캐스트 커튼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동으로 8월 한 달 동안 공연예술의 영상화 특집 팟캐스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5번째 팟캐스트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팟캐스트 스튜디오에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한 아크릴판이 들어왔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화두가 된 이 공연예술 영상 얘기를 하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세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볼 게스트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김홍준 감독님 오셨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영화과 교수님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강릉국제영화제 예술감독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안정일 팀장님 오셨는데요. 지니뮤직에서 VR 사업팀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네, 저는 공연예술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이제 뭐 구태여 말하자면 영화 전문가 자격으로 여기 부르신 것 같은데 제가 공연예술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단순한 관객이나 수용자가 아니라 창작자 혹은 기획자의 입장에서 몇 년 동안 경험을 한 것이 있다면은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예술 감독을 맡았거든요. 네.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는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소재로 한 영화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영화제가 그 뮤지컬이라는 공연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져 왔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공연인데 단순히 뮤지컬 영화를 상영하거나 뮤지컬을 기록한 영상을 그냥 극장에서 트는 영화제가 아니라 네. 뮤지컬과 영화의 일종의 융합을 시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꼭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넓은 의미에서의 그 공연 예술과 그리고 영상 예술을 어떻게 하나의 새로운 공연 형태로 혹은 예술적인 그런 재현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매년 조금씩 실험을 해봤는데 그러한 것이 제가 조금 어깨너머로 공연 예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또 영화는 달리 실제로 무대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연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역점을 두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또 때로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니뮤직이라는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VR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 개인적으로 음악 제작, 매니지먼트, 공연장 운영, 저작권 사업 등등 굉장히 많은 음악 산업 분야를 헤매고 다니다가 지니뮤직에서 영상 사업과 그 새로운 미디어, 그러니까 XR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VR, AR을 비롯한 여러 실감 미디어 사업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기존의 VR의 기술적 한계를 좀 뛰어넘은 그 고화질, 초고화질에 그 기반한 VR 상품을 만들었었고요. 시초로 마마무라는 아이돌 아티스트를 가지고 그 집에서 혼자 보는 진짜 실감나는 나만을 위한 콘서트라는 상품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도 계속 VR 기술과 AR 기술을 활용해서 그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음악적인 경험을 주는 이런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공연 예술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현대가 만들고 있는 산업 기술과 그다음에 기존의 인간들이 만들었던 공연 예술과 어떤 미디어적인 것들을 잘 결합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망하다가 이제 공연 예술의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제3자적인 입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새로운 흐름들을 소개할 수도 있고 먼저 겪으면서
느꼈던 벽이나 네. 밟지 말아야 될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되게 기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현장에는 안 계시지만 저희가 사전에 화상으로 인터뷰를 한 분이 영국의 공연계 동향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영국에 계신 아이러브 스테이지 대표를 맡고 계신 김준영 대표님하고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또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인예술의 특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목적인 이른바 상업적인 공연과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혹은 공공단체에서 지원을 통해서 일종의 공익적인 성격을 통해서 네. 이루어지는 공연들이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영상화를 이야기할 때도 이 영상화가 공익적인 목적, 그러니까 아카이빙이랄지 혹은 일종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공연들을 이른바 소외계층이나 혹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작되고 배급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업적인 목적에서 이것이 공연물 자체가 영상화됨으로써 또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다른 상품으로서 만들어지는지, 예컨대 뭐 DVD나 블루레이로 출시가 네. 돼서 판매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쪽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초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나 구체적인 성과나 사회적인 관심 같은 것들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위기를 맞게 돼서 그러한 점이 좀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 예술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가 만들어왔던 예술적인 어떤 결과이고 영상이라는 기술이 나온 게 뭐 100년이 넘어가잖아요. 네. 뭐 그 상황에서 영상을 접하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연 예술을 소재로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그게 산업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가지 않은 다른 분야나 다른 장르의 공연 작품들이 지금 제 상황에서 사람들을 관객을 모으지 못하니까 네. 이제 새로운 관객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새롭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만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단순히 그냥 공연을 영상으로 그냥 찍어서 보여준다 이거를 넘어서 진짜 뭔가 좀 새롭게 뭐라 그러죠? 이게 새로운 장르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로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나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팟캐스트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정한 건데요. 뮤지컬 영화제에서 예술 감독을 맡았을 때 가장 시도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뮤지컬 영화들의 고전이나 신작들을 그냥 모아서 상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궁극적으로 영화제라는 축제장을 통해서 한국 영화의 전문 인력들과 다음에 뮤지컬 업계의 젊은 인력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서 서로가 자극을 주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영화제를 기획을 했거든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화와 라이브 공연이 결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가장 많이 접한 것은 김태용 감독이 연출했던 그 청춘의 십자로라는 네.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1930년대에 만들어진 무성 영화를 네. 이제 거기에 변사가 해설을 넣고 그리고 중간에 약간의 노래와 또 라이브 음악이 곁들여지는 이제 이러한 무성 영화의 음악이 결합한 형태의 공연이 먼저 있었죠. 네. 그래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건데 지금 오늘의 주제는 공연의 영상화지만 저는 거꾸로 영상의 공연화를 일종의 역방향으로 시도를 네. 해봤던 것이죠. 네. 오발탄이라는 고전 예. 영화를 네. 무성 영화라고 치고 영상만 원래 영상을 그대로 쓰고 네. 그리고 대사들은 성우들이 무대에서 라이브로 직접 네. 저는 이제 라이브 네. 더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성우들이 직접 라이브로 하고 그리고 음악은 역시 새로 만든 음악을 라이브로 네. 해서 음악 자체는 지금의 현대적 감각에 맞게 네. 새롭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대사는 뭐 원래대로 똑같겠지만 대사의 톤이라거나 그렇죠. 이런 느낌 네. 같은 것들은 고전 영화 특유의 그런 예스러움을 좀 살리면서도 네. 네. 지금의 관객들이 좀 저항감을 덜 느끼게 네. 이런 네. 시도를 해봤는데 네.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공연 예술의 영상화와 함께는 네.
이런 영상의 공연화도 좀 더 활발하게 심지어는 상업적인 그 잠재력도 더 커질 거란 약간은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VR 상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VR 앨범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마마무의 공연이잖아요. 원래 있는 컨텐츠는. 근데 그거를 영상화를 해서 근데 그냥 단순하게 영상으로 찍은 게 아니라 그건 좀 다르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이것도 어떤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의 공연 예술 영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저는 음악 산업에 주로 종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를 이 가상 공간에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그 가상 공간이 미디어화되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공연장에서 주는 다른 관객이 만들어주는 그런 연대감은 못 만들지언정 공연장에서 주는 그 현실감 이런 것들을 훨씬 VR 기술로 훨씬 잘 표현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만들어 보니 되게 많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가수 공연, TV에서 나오는 가수들의 퍼포먼스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무대를 평면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한쪽 방향으로 관객을 향해서 퍼포먼스 하던 그 습관을 VR로 촬영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받고 있으면 이 공간이 정말 이 앞에 빼고는 다 의미 없는 공간이 되고 내가 왜 굳이 이걸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기존의 TV나 영화에서 주는 그 사각이 프레임이 주는 굉장히 박진감 있는 연출도 감상할 수 없게 되니 굉장히 심심한 멀리 객석에서 따로 앉아갖고 다른 관객의 반응도 못 느끼는 그런 미디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VR에서 공연이 주는 관객의 입장에서의 VR이란 미디어는 이 공간의 지배력을 날 중심으로 초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평면적인 연출을 사방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무대 장치를 앞에만 있는 것들을 360도로 무대 장치로 만들어 놓고 아티스트의 퍼포먼스를 다양하게 확장시켜서 이게 굉장히 입체적인 뭔가의 공간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기왕 만든 컨텐츠니까 저희가 현실보다 더 판타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를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 공간을 장악하고 보는 공연이지만 현실에선 느낄 수 없는 또 새로운 실제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거저거를 계속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카메라를 가져가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공연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굉장히 많은 표현에 대한 연출들을 좀 공간을 확장해서 만들면 훨씬 사람들이 볼거리가 많고 나한테 굉장히 현실에서 보지 못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연출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내가 감동이나 혹은 재미로 느낄 수 있는 미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상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음악은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이미 존재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상화되지 않은 뭐 무용이라든지 혹은 다른 퍼포먼스들, 움직임이 있는 퍼포먼스들을 VR 영상 미디어로 만들면 그 기존의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런 측면들을 더 그 문턱을 쉽사리 뛰어넘을 수도 있는 시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서 혼자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공연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객석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객석의 분위기를 느끼고 막 그런 것도 사실 공연 관람의 한 부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헤드셋을 낀다든지 뭐 그런 건 굉장히 개인화된 미디어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화가 오래된 예술이라는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 기껏해야 100여 년밖에 안 됐고 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영화는 어쩌면은 이름만 남고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는 이제 이런 과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에디슨은
그 수익 모델을 자판기 모델을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넣고 네. 그 자판기에서 약 2, 30초 정도의 짤막한 동영상이 돌아가면은 사람들이 그걸 신기하게 구경하는. 자판기에 이렇게 눈을 대고서 그렇죠. 보는 거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거죠? 치면은 약간 무슨 유튜브의 네. 짧은 영상 네.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사실 초창기 관객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지불했고 재밌어했는데 문제는 그게 스토리를 담기에 너무 짧기 때문에 금방 망해버렸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화의 산업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그 프랑스의 류미에르 형제들로 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류미에르 형제는 그 당시 이미 공연장은 있었으니까 연극이나 그 음악 공연을 보러 온 것과 마찬가지로 무대에 있을 자리에 그 자리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공연을 보듯이 영화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입장료를 받으면 되겠구나라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이제 실천에 옮긴 사람이 류미에르 형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산업의 기본은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영화의 위기를 얘기하고 극장 위기를 얘기하는데 영화사의 초창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것이 선택 가능했던 노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초기 영화 시대로 되돌아가는 느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VR도 네. 저는 혼자서 집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사실 이제 텔레비전이 나오면서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SF 소설 속에서 보면은 이제 텔레비전이 미래의 텔레비전은 단순히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 그죠. 3차원 영상이 네. 되고 네. 심지어 뭐 구현은 안 되고 있지만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뭐 촉각도 시청각 이외의 느낄 수 감각들.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수십 년 전에도 SF 소설 속에 이미 등장을 했는데 VR이 어쩌면 그런 것들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영상 예술이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장르들이 테크놀로지 자체는 새로운 것이지만 그것들의 개념은 이미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VR이라는 것도 테크놀로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인간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또 충분히 즐길 준비가 돼 있는 것을 테크놀로지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핵심적인 것은 단순히 테크놀로지에서 어떤 것이 더 새롭고 신기하고 더 뭐 예를 들어서 화소가 많고 이러한 물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감정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건드릴 것인가.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 VR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초보적인 단계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방식과 시도 이런 것들도 많이 못 해본 상황이거든요. 상상력이 많아도 아직 시도를 못 해본 상황이어서 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해보는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아티스트가 나를 안아주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 네. 그게 되게 묘한 묘한 어떤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네. 시도 그냥 이게 될지 안 될지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영상화 얘기와 네. 이 영상 컨텐츠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얘기는 좀 갈 길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시도되지 않은 장르인 경우에는 오히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봐도 그냥 영상으로 사람들이 바로 전달이 안 될 거다라는 판단 하에 산업이 덤비지 않은 거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아무리 좋은 테크니션이 달라붙어갖고 네. 그리고 좋은 연출자들이 달라붙어서 요걸 영화나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작품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돈 주고 입장하거나 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시도를 안 하는 장르들이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 영상화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존의 사업 모델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무용 예를 자꾸 드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뻔하게 볼 수 있는 잘된 작품의 것이 아니라 네. 무용의 순간순간들을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험블하고 레어한 영상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각각의 그 플랫폼이나 서비스에서 좋아하는 방향의 가능성은 그냥 그 영상의 퀄만 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레어한 느낌이나 아니면 그 컨텐츠 자체가 갖고 있는 역동성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널려 있는 많은 플랫폼들의 유저들의 특징을 보고 거기에 적당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당장 돈 버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콘텐츠들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있다면 그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사업자들이죠. 네. 사업자들도 또 이런 공연 문화를 영상화시킨 작품들에 대한 어떤 여지 혹은 동업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OTT가 대세이고 네. 또 사업자끼리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때가 영상적으로는 되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컨텐츠도 어떤 컨텐츠의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공연 예술을 바탕으로 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별로 이게 안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별로 돈이 안 들면서도 새로운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정말? 음악 영화라고 불리는 영화들 대부분 보면은 둘 중에 네. 하나죠. 그러니까 줄거리가 있는 극영화인데 네. 뮤지컬 형식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악이 많이 나와서 네. 음악 영화라고 불리우거나 그건 이제 극영화의 일종의 하위 장르고요. 아니면은 다큐멘터리 중에서 음악 다큐멘터리 네. 이런 경우인데 어느 경우나 그 영화 산업에서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 될 만큼의 어떤 규모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의 특징은 그 아무리 형식이 실험적이고 내용이 거칠어도 자기가 관심 있으면 보게 만드는 게 다큐멘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내가 휘트니 휴스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으면은 휘트니라는 다큐멘터리를 볼 일이 없지만 제가 휘트니 휴스턴의 팬이라면은 그 다큐멘터리는 만사대치고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일종의 틈새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OTT 쪽에서 생각하는 콘텐츠의 다양성 같은 데에서는 공연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암중모색 중이지만 아마 그중에 성공하는 콘텐츠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일종의 패턴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어떤 방식이 앞으로의 관객들에게 가장 매력적일지 그리고 어떤 방식의 관객들이 익숙해질지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마인드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VR에 뭐 VR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VR에 이제 360도 이미지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좀 덜 따라오고 있지만 360도 사운드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네. 근데 네.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예술 네. 혹은 네. 인간의 어떤 직접된 어떤 그 작품들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굉장히 무궁무한한 부분인 장르가 클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그 클래식은 그 리얼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전달되는 그 소리를 느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객석의 위치에 따라 되게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것처럼 이 소리가 기존의 사람들의 공연장에서 스테레오로 이렇게 메이드된 대중음악과 다르게 그 밸런스를 좀 다르게 편성해서 네. 비주얼의 그냥 무난함을 오히려 소리로 또 다르게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제작자나 아티스트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기존에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이 문턱을 네. 좀 확 열어주셔서 각 장르마다 좀 다른 방향의
생존 방식, 네. 다른 방향의 어떤 모델, 사업 모델 이런 것들 기회들을 잘 주워 담고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혹시 최근에 뭐 그 공연 예술을 이렇게 스트리밍이나 뭐 아니면 영상으로 보신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이런 건 정말 새롭더라라고 생각되는. 이제 새롭다는 것보다 네. 새롭기를 기대했는데 좀 실망스러웠던 공연들이 많았던 것 네. 같아요. 그런 공연들의 네. 특징이 네. 제가 좀 구식 취향이라 아날로그 취향이라는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너무 앞세운 공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스토리텔링이나 캐릭터나 말하자면 시나리오가 좀 부실한 상태에서 네.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 거기 매혹돼 가지고 좀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연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그런 공연들이 여러 가지 지원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지원의 성격들이 어쩌면은 그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첨단 테크놀로지를 실험을 해보고 또 하드웨어를 좀 구현을 네. 해보고 네. 이런 것들이 지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작품에서 필요한 것 이상의 필요 이상의 화려함이나 필요 이상의 규모나 필요 이상의 정교한 기술적인 장치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보는 느낌에는 보는 관객 입장에서 재미있긴 한데 더 중요한 무언가를 이 공연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강릉국제영화제에서 VR을 전혀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VR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네. 이렇게 헤드세트를 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한쪽에는 인터랙티브 형이고 한쪽은 그냥 영화처럼 끼고 보는 네, 건데 네.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의외로 VR을 태어나서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 여러 번 접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네. 제일 좋아하는 게 에베레스트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영화 봤어요. 네, 네. 이거는 사실 스토리도 네. 거의 없고 네. 스토리가 있다면은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는 건데 화질도 그렇게 고화질도 아닌데 별거 네. 없는데 예. 또 좋아하죠. 그걸 네. 이렇게 사람들이 가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아까 스토리가 없다고 그랬지만 아이러니하게 거꾸로 생각하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만큼 확실한 스토리가 있는 것도 네, 아니거든요. 엄청난 맞아요. 스토리였어요. 목적이 내가 있고 올라가는. 내가 올라가는 내가 거죠.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래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그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가 자꾸 들어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원래의 체험에 가깝게 사람들이 빈 부분은 상상력으로 채워넣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좋지 않은가. 네. 공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콘텐츠 지원 사업들 보면 네. 올해 굉장히 정부에서 예산 많이 들여갖고 실감 콘텐츠 사업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예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보면 대부분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기술과 엄청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야 그 사업의 선정을 받을 수 있거나 그 과제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아주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시도는 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기술들을 잘 이용해서 이런 공연 예술을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로 만드는 거에 그 잘게 쪼개서 많은 지원을 했으면 정말 네. 지금의 공연 사업자와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면 지원 자격도 너무 어렵고 기술도 접목되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저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저 방향만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었어요. 저도. 사실 결국은 그 글로벌 마켓에서 컨텐츠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스토리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 스토리라는 건 단순히 방구석에서 컴퓨터를 붙잡고 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현장에서 부단하게 시청자 혹은 관객과 부딪히고 거기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인력들이 계속 들어야 되는데 저는 차제에 하나 만약에 정책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일종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영상 쪽으로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는 인력들 중에는 가령 촬영이나 네. 사운드나 네. 이런 쪽에는 사실은 영화 산업 쪽으로 진출도 생각하고 있지만 본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공연 쪽에서 그런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이 젊은 세대 가면 굉장히 많아요. 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될지 차교에서부터 길을 못 찾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것을 하나의 위기를 기회로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전국의 모든 공연들을 전부 다 아카이빙을 하겠다. 이런 아카이빙과 인력 개발과 그리고 새로운 장르를 창출할 수 있는 일종의 인적 기반을 닦는 이런 사업들이 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결국은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새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것인지 저는 이러한 공연 예술의 영상화라는 닥담은 작은 주제 속에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가져가야 될 고민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로 바로 수익을 내는 거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전세적으로 지금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인기가 굉장히 많죠. 인기가 많거든요. 네. 블랙핑크가 투자를 한 부분이 뮤직비디오예요. 네. 뮤직비디오로 그 벌은 광고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팬들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음악 페스티벌에서 섭외 1순위가 된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공연 작품을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콘텐츠 자체가 수익을 얻는 것 말고도 이 IP, 네. 공연 작품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상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거고 또 그게 라이센스 되는 되게 좋은 예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떤 논의를 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빠질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데이터도 부족하고 선례도 그렇죠. 부족하니까 네. 결국 굉장히 원론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네. 하다 끝나지 네. 않을까. 네. 저도 오늘 원론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 아유, 아닙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눈앞의 현상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디테일한 얘기만 뭐 이걸 하면 돈이 될까 저걸 하면 돈이 될까 그런 얘기를 하다 끝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역시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막연히 생각했던 네. 인간은 그냥 의식주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애니멀이기도 하고 네. 또 인간은 뭔가 예술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 코비드 상황에서 굉장히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또 때로는 현실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는 것도 당장의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혹은 그 생계의 위협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또 좋아했던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것에는 뭐 때로는 그것이 그냥 한 잔의 커피일 수도 있고 네. 또 그렇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노래일 수도 있고 네. 공연장이나 갤러리나 혹은 책방에 가서 책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그런 접촉과 대면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저는 해답이 있는 것 같고 결국 그 관객들을 믿고 그리고 대중을 믿고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원하는 것들을 아마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것이 이렇게 문화산업이나 또 창작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위기가 소감. 기회가 되는 거는 네. 그냥 열어놓고 많은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인류가 이렇게 위기가 왔었던 게 공황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다른 팬데믹 상황도 있었고 혹은 우리가 만들어놨던 어떤 질서를 확 깨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도 위기가 왔는데요. 그냥 그때그때 좀 잘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시선을 이동했는지 뭘 선택했는지를 좀 생각하면 그냥 우리 자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시도할 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하고 있으면 좋은 작품들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들이 새롭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집 팟캐스트 5번째 얘기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의 공연 예술 영상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답은 없고요. 이제 5번 제가 해보니까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공연은 공연, 영상은 영상 이렇게
딱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5차례 팟캐스트 해봤는데요. 정말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자꾸 마스크가 내려갑니다. 네. 여러분 봐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후에는 특집이 아니라 평소 하던 대로 아티스트들 모시고 공연 얘기 나누는 그런 평소의 팟캐스트 커튼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